Q&A 시간입니다. 먼저 진리치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GDP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나라의 성장을 논하는데 GDP보다 더 실제적인 지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 그런 지표들을 논하지 않고 굳이 GDP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제 지표에는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그러니까 GDP라고 하는 것도 고유한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DP만 갖고 GDP를 갖고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고, GDP는 처음 만들어졌던 게 미국이 1929년 이후로 대공황을 겪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지출을 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죠. 나라 경제가 그 전의 상태, 1929년의 상태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무너진 거냐.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면 경제가 정상화되는 건데, 그럼 도대체 얼마를 써야 되는 거냐를 일종의 계획 경제에서 계산하려고 보니까 GDP라는 게 필요한 거죠. 한 나라의 전체 1929년에 생산하고 있던 건 얼마였냐. 그런 의미에서 GDP라는 게 처음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2차 대전을 준비를 하는데 2차 대전에 참전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인식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가 우리가 2차 대전에 여기 지금 전쟁에, 유럽 대륙의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 우리가 도대체 얼마를 더 생산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노동력이 얼마나 더 필요하고 우리가 거기에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 거냐라는 걸 하나의 국가 단위, 왜냐하면 국가 단위 전쟁이니까 국가 단위에서 계산하기 위해서 케인즈가 쓴 글에 보면 그렇습니다. 당시에 실험실에서만 쓰고 있던 GDP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산을 해요. 전비가 이만큼 들고 이거는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낳게 되고 뭐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그 노동자 계층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정책을 짜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제안서를 만들고 하는데, 그러니까 GDP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물론 뭐 GDP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가령 뭐 그냥 저 산골에다가 공장 지어놓고 공장 돌도 안 하고 그냥 뭐 건물 지어놓고 기계 넣어놓고 그래도 GDP는 잡히거든요. 투자라고 잡혀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 빼고 뭐 그린 GDP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논의들도 학계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의견이 하나로 통일이 다 잘 안 되는 게 그걸 만들면 그거는 정말로 괜찮은 지표가 될 거냐라는 것이죠. 이 지금 나오는 양 중심의 GDP 말고 이것도 고유한 단점을 갖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건 빼고 어떤 걸 집어넣는데 그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GDP를 없애고 다른 걸 쓰는 것보다 GDP를 보완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GDP라는 것보다는 기업의 이익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그것도 GDP 항목에 세부 항목이 쭉 있습니다. 세부 항목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GDP 성장만 보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그냥 이것보다 내가 관심을 갖는 영역 안에 들어가서 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가령 제가 뭐 감가상각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주주의 몫은 아니죠. 이거는 기계의 몫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있고, 정부가 가져가는 몫이 있고, 기업이 가져가는 몫은 뭐 흔히 그 주식시장의 순이익이라고 하는 거. 이게 GDP에서도 뭐 발표가 좀 늦게 나오긴 합니다. GDP 항목이 돼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게 이제 기업들이 얼마나 돈을 버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GDP를 없애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것보다 GDP를 좀 더 우리가 세분화시켜서 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네, 다음은 이영근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증시 프로그램을 보면 전문가들이 항상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환율이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 개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환율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환율이 왜 중요하고 개인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투자와 어떻게 연관지어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뭐 한국의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 환율이 떨어졌다 그러면 주가의 상승뿐만 아니라 여기서 환율에서도 얻는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많은 외국인들은,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헤지펀드나 일부 이제 뭐 단타하는 외국인들은 이런 식으로 환을 오픈하고 환에서 자기가 얻는 이익을 자기 걸로 계산하고 합니다만, 대부분의 이제 조금 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매니저는 주식만 봐요.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가서 번 거는 그거는 그 매니저의 몫이 아니고 다른 식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그 종목의 투자는 그러니까 좀 장기로 투자하겠다는 외국인들이 원화가 절상될 것 같다, 절하갈 것 같다, 이것 때문에 투자를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도 환율은 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이 단기 트레이더들이 워낙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을 어지럽히니까 좀 커 보이는 것이긴 한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환율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직접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통화 가치가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올라간다.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도 한데 똑같은 물건을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1달러를 수출해서 장부에 1,000원으로 잡히던 게 2,000원으로 잡히고 뭐 환율이 1,000원이다 2,000원이 되면 기업 이익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무슨 장비 기업들 뭐 삼성전자, LG전자의 무슨 반도체 장비, 무슨 장비를 납품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의 그런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신 장비, 뭐 반도체 장비 포함해서 기계도 그렇고요. 뭐 조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엄청나게 장비나 부품이나 뭐 원재료들, 무슨 화학약품을 납품한다.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업에 대한 리포트들 보면 그런 기업들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다 자기가 국내에서 생산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정말 많은 경우가 수입해 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장비 기업들은 환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이익을 보게 돼 있어요. 1달러어치 사왔는데 2,000원 주던 걸 이제 1,000원만 주면 되니까. 근데 이쪽에 뭐 그 납품하는 기업에서 받는 거 원화로 받거든요. 원화로 받는 금액이 당장 확 바뀌지는 않죠. 물론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납품 단가가 조정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굉장히 특이한 구조가 저도 이거 굉장히 많이 놀란 건데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구조가 대기업들은 환율이 올라가면 이익이 많이 생기고요. 중소기업들은 환율이 떨어지면 이익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키코 문제도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은 문제인데 우리가 2007년, 8년 그럴 때 뭐 환율이 얼마 더 떨어지면 얼마 뭐 이런 거 했는데 중소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죠, 당시에. 그 이유도 중소기업들이 포지션이 일방적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중소기업들에 가보면 무엇에 제일 관심이 있느냐? 딴 거 관심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가장 큰 관심의 1번은 환율이에요. 금리 관심 별로 없습니다. 관심 별로 없고 뭐 GDP 성장률 이런 것도 별로 관심 없고 주가도 별로 관심 없고 기업의 자금 담당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특히 중소기업으로 가면 갈수록 환율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해요. 왜냐하면 대기업은 수출해서 당장 이게 얼마가 되느냐, 원화로 얼마가 되느냐가 되는 것이고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수입했는데 이거 원화로 얼마 줘야 되는 거냐, 이게 기업의 실제로 실적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는 일단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율에 민감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물론 환율에 둔감한 기업들도 꽤 많죠. 근데 우리나라에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 기업을 볼 때 그 기업이 환율에 어떤 민감도를 갖고 있느냐, 어느 방향으로 민감도를 갖고 있느냐를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은 환율하고 무관해. 그러면 환율에 별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뭐냐면 원화 환율이 아니고 글로벌 달러화예요. 특히 신흥 통화에 대해서 달러가 강세다. 글로벌 달러화는 두 개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유로나 엔과 같은 유럽의 유로나 아니면 일본의 엔과 같은 주요 선진 통화에 대해서 달러가 약세냐 강세냐. 그 다음에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 달러가 약세냐 강세냐. 근데 우리가 주로 주식을 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이쪽의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쪽의 경우가 제일 관심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 달러 약세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신흥국의 투자를 늘린다라는 거예요. 신흥국 통화는 돈 때문이 아니고 그 나라 경제가 신흥국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신흥국 통화가 강세로 가는, 그거 외에는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뭐 돈이 많이 풀렸다고 해서
신흥국 통화가 달러에 대해서 강세로 가지는 못해요. 물론 주요 선진 통화는 유로나 엔 같은 경우는 달러에 강세할 수 있습니다만 신흥국 통화는 진짜 신흥국 경제가 좋아져야지 강세로 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글로벌 투자 자금이 신흥국으로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 매수하러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원화에 대해서보다는 글로벌 달러와 특히 그 중에서도 신흥국에 대해서 글로벌 달러가 강세냐 약세냐 이게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 주가를 떨어뜨릴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앤드류 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국제신용평가 기관에서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기업 및 국가에 대한 평가 결과는 언제쯤 발표하며 또 어떻게 예상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래서 보통 기업하고 국가에 대해서 신용평가는 다릅니다. 물론 뭐 다른 팀에서 하는 건 아닌데 보통 국가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는 그 은행 산업에 대해서 신용평가하는 팀이 국가에 대해서 평가도 한다고 해요. 근데 보통 기업에 대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국제신용평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업에 대한 평가는 신용평가사가 지가 막 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의뢰를 해야 돼요. 기업이 내가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투자자들이 그러는 거죠. 앞만 봐도 잘 모르겠는데 전문적인 신용평가회사에 가서 등급을 받아오세요. 그래야지만 내가 당신 채권을 얼마에 살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을 발행할 때가 되면 이게 공모, 사모로 하는 거 말고 공모로 할 때가 되면 반드시 신용평가회사에 가서 등급을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내 채권 발행하고 그게 공모로 발행하려고 하면은 두 군데에서 신용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서 낮은 등급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국제신용평가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에 대한 평가는 그 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때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러면 채권 그 다음에 발행 안 하면 계속 안 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평가를 냈으면 정기평가라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가을에 연말까지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신용등급 매겼던 기업에 대해서 쭉 다시 한번 보는 것이죠. 이걸 뭐 1년에 뭐 한 번 하거나 두 번 하거나 보통 두 번 정도 해서 그 정기평가, 본평가, 뭐 수시평가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마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에 대해서 국제신용평가에서들이 본격적으로 신용등급을 깎기 시작했어요. 요게 이제 올해도 아마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근데 그보다 걱정스러운 거 뭐냐면 기업에 대한 등급을 깎은 정도였거든요, 작년에는. 근데 이게 은행에 대한 등급 조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에 대한 등급이 하향되면 은행에 대한 등급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은행 등급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업이 등급이 떨어지면. 그러고 나면 국가 등급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근데 은행이나 기업의 경우에는 뭐 수시로 하기도 합니다. 보통 정기평가에서, 기업은 정기평가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근데 국가에 대한 평가는 수시로 해요. 수시로. 국가의 재정 상태라고 하는 게 수시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뭐 최근에도 한번 찾아보니까 국가에 대한 신용등급의 변화는 연중 그냥 골고루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근데 올해 들어와서 뭐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신용등급이 깎여가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예외는 아닙니다.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의 신용등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이제 얼마나 속도를 늦추는가가 관건이 될 건데, 제 예상은 아마 올해는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은행 등급을 하향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도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이제 재정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문 검색을 해보면 재정 준칙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기재부가, 그러니까 재무부죠. 기재부가 이런 문제, 그러니까 뭐 우리 민주주의 국가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때가 되면 돈을 많이 쓰려고 하는 그런, 많이 쓸수록 표가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재정이 자꾸만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들 거의 대부분이 한 두세 개 나라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정 준칙이라는 걸 도입해서, 그러니까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또는 민심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재정을 막 쓰는 걸 막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몇 퍼센트 이상 못 쓴다. 몇 퍼센트 이상이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무조건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재정 준칙을 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게 계속 실패했어요. 계속 실패했죠. 왜냐하면 이건 결국은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아직까지 그럴 준비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손발을 묶는 거잖아요. 그죠? 스스로 손발을 묶어버리는 건데 우리나라 재정이 그렇게 많이 악화됐으면 어쩔 수 없겠죠. 스스로 손발을 묶어야 될 거예요. 가령 뭐 우리 그리스, 이탈리아 보잖아요. 그런 나라들 재정 스스로 손발이 묶였거든요. 재정을 쓰지를 못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난리가 나 한 번씩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나에게 연금을 더 달라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나고 뭐 그러는 건데 이게 이제 재정이 너무 악화되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손발을 묶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재정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재정 준칙이 올해 받아들여질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재정이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만 내년에도 지금 같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많습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휘슬러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시장에 상장하지 않는 기업도 일부 있지만 많은 기업이 이제 상장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상장을 하고 주가가 올라서 해당 기업에게 돌아가는 이익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일반적으로 증자를 높은 가격에 갈 수 있겠죠. 그러면 기업이 뭐 투자를 위해서든 아니면 운전 자금을 위해서든 많은 자금을 공모, 유상증자 같은 걸 통해서 끌어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가가 높다라는 이야기, 주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줘요. 왜냐하면 직원들도 주가가 낮은 기업보다는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은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직원들이 잘 안 움직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잡다한 비용들, 뭐 직원들 사기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높으면 이제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도 많아지고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죠. 금융기관들도 이 기업의 부도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예측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거든요. 신용평가에서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 주가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높다는 이야기는 주식시장이 이 기업이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에 대한 신용평가할 때 이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이런 기대를 완전히 외면하고 지 맘대로 할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높다는 이야기는 부도 확률이 낮다는 이야기고 당연히 그러면 신용등급도 좋아질 확률이 높고 그럼 기업이 채권 발행할 때 자금 조달 부담도 줄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선순환. 주가가 안 좋으면 악순환에 들어갑니다. 직원들 사기도 안 좋고 뭐 어이구 이거 부도 확률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냐라고 해야죠.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채권 발행할 때 비용도 올라가게 되고 여러 가지 직접 간접적으로 주가에 따라서 비용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이제 원치 않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겠죠. 이런 거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상속 문제 때문이죠. 왜냐하면 상속할 때 뭐 전 몇 개월 주가를 평균시켜서 이걸 상속세를 매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 임박했으면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세금 부담이, 그러니까 대주주 오너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을 그렇게 반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쯤 가서 이제 주가를 마구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경영진은 주주들로부터 어떤 권한을 위임받았죠. 그러니까 주주가 원하는 거는 주가가 올라가도록 기업 활동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영진이 그럼 당연히 이제 주주로부터 그런 권한을 위임받아서 주가가 올라가도록 하는 행동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경영진에 대한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거긴 하죠. 근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데, 근데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뭐 아까 말씀드린 상속의 경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가가 단기간에 이게 기업의 본질 가치와 무관하게 그냥 테마가 돌아가지고 주가를 마구 끌어올려 버렸어요. 그러면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는데 조그마한 기업들의 경우에 대주주가 그냥 다 털어버리고 개미가 대주주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꽤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제 뭐 주가가 더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본질 가치를 벗어나게 되면 이런 행동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뭐
어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업에 투자할 때 그 전환사채 발행 여부를 상당히 주의 있게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특이한 제도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그 전환사채라는 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주가 여기서 이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행사 가격이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근데 어떤 조항이 있느냐면 리픽싱이라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이걸 행사할 수 있는 가격을 계속 낮춰갈 수 있는 그런 조항이 한국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굉장히 특이한 조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환사채를 산 사람들은 그렇죠. 낮은 가격에서 주식으로 전환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주가가 전환사채 발행하고 난 다음에 주가 올라가는 경우가 아니고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계속 행사 가격이 낮아지는 리픽싱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기 전에 공시, 기업 공시, 뭐 이거는 네이버 금융 이런 데 가봐도 공시 이런 게 있는데 전환사채가 발행됐느냐 그리고 전환사채의 조건을 보는 거죠. 리픽싱, 가격 조정 항목이 있느냐 이게 얼마의 기간 동안에 몇 퍼센트 보통 1년에 30%까지 다운시킬 수 있는데 요즘은 이거보다 더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그 전환 가격 조정이 끝났느냐 더 전환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고 종목을 선정하시는 그런 노력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